12년간의 국가사회주의 정권 기간 동안,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멈출 수 없는 군사 거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와 힘으로 제3제국은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정복과 영토 확장의 길을 그려나갔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당시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항공기술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단 10년 만에 독일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비행기, 우주선, 그리고 최초의 제트 항공기와 같은 혁신을 개발하여 기술적으로 40년을 앞서 나갔습니다. 강력한 무장 친위대는 MG42 기관총과 같은 첨단 무기의 사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기관총은 놀라운 연사 속도와 전투에서의 신뢰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근접 전투에서 효과적인 MPCT-40 기관 단총과 같은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지휘 아래 유럽을 지배하는 데까지 이른 독일의 기술력을 지금 함께 알아보십시오. 메서슈미트 M2 260기, 전쟁의 규칙을 바꾼 전투기. 메서슈미트 M2 260기는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로 1338년에 독일 공군성의 지시에 따라 제트 추진 전투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 비렐름 메서슈미트의 감독 아래 개발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도 제트기 시험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전투기는 전쟁의 마지막 몇 달이 되어서야 실전에 투입되었고, 이는 군용 항공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설계는 여러 번 수정되었으며, 초기 도면에서는 엔진을 날개 중앙에 배치하고 착륙 장치는 조종석 아래에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 구성은 바뀌어 날개가 뒤로 젖혀지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항공기는 화살 형태를 갖게 되었다. 1940년 중반, 설계가 승인되었고 첫 번째 시제기 생산이 시작되었다. 디자인을 시험하기 위해 세 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었으나 엔진은 아직 개발 중이었다. 최초의 시제기는 1941년 4월 18일에 첫 비행을 하였으며, 당시에는 제트 엔진이 준비되지 않아 일반적인 융커스 주모 210G 엔진이 사용되었다.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1942년 11월이 되어서야 450kg의 추력을 가진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첫 시도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때도 여전히 주모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다. 이 항공기는 전투, 요격, 공격 폭격, 정찰, 야간 전투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속도로 시속 500km를 넘는 속도를 자랑했으며, 이는 노스 아메리칸 P-51 머스탱 같은 연합군 전투기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이륙 및 착륙 중에는 조작성이 낮아 취약했기 때문에 ME-262가 이륙하는 비행장은 EF와 209 같은 다른 전투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다. 대량 생산은 1914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약 1400대에서 1500대가 제작되었으며, 이 중 약 300대만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다. 짧은 실전 운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ME-262는 500대 이상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연합군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했음은 분명하지만,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한 공장 피해와 자원 부족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262C는 군용 항공 기술에 영구적인 유산을 남겼으며, 이후 제트기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항공 혁신, 노스 아메리칸 F-86 세이버와 보잉 B-27 같은 항공기는 이 독일 전투기의 설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 항공기 외에도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00종 이상의 전설적이고 혁신적인 항공기를 개발했다. 호르텐호 229는 그중 하나로 특히 주목받는 기체였다. 이 전투기는 날개 형태로 설계된 혁신적인 외형을 가졌으며
2개의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호르텐 형제 라이마르와 발턴은 이 기체에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한 구조를 적용하여 적을 빠르고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게 했다. 합판으로 제작된 기체는 가벼우면서도 안정성이 높아 상당한 적재 능력을 자랑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기체는 바셈바 349였다. 이 항공기는 수직 이륙이 가능했으며 공격 임무 후 조종사는 낙하산 시스템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전쟁 말기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제기 몇 대만이 제작되었다. 돌격 병기. 현대전에서 전차의 혁신과 유산 전차의 발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철조망과 기관총 요새로 가득 찬 참호전 지형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초의 장갑차 모델이 창조된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차량 개발에 앞장섰으며 어니스트 스윈턴과 모리스 행키, 모리스 한케이 장교가 초기 시제품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영국 최초의 전투 전차인 리틀 윌리는 전장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후 빅 윌리의 기반이 되었다. 이 차량은 최초의 실전용 전차인 마크 1 개발의 근간이 되었다. 1920년대 동안 전차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계속 진화했다. 특히 프랑스의 르노 FT21은 전차 설계에 혁신을 가져왔는데 이는 포탑 전체가 회전하는 기능을 도입한 것이었다. 이 중앙 포탑 회전 방식은 오늘날의 많은 전차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차 기술은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나치 독일은 전쟁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전차 모델들을 시험했다.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의 지휘 아래 독일 국방군은 전차를 독립된 전력으로 다듬어 빠르게 전진하고 적의 전선을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전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다른 국가들도 이를 모방하기 시작하여 기동전에서 전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판처 3 판서 타린과 판처 4 판서 파르였다. 이들 전차는 전쟁 초기 가장 흔히 사용되었으나 소련의 T-34 전체는 견줄 수 없었다. T-34로는 경사진 장갑, 뛰어난 기동력,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전차로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독일은 T-34에 대항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1943년 강력한 이 지상적의 특징을 분석한 후 독일은 판처캄프프바겐 후 판서캄프와겐 후발, 즉 판터 생산에 돌입했다. 판터는 기동성, 장갑, 화력의 균형이 뛰어난 중형 전차로 당시 가장 위협적인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7.5cm 포와 민첩한 기동성 덕분에 전장에서의 위용은 대단했으며 전쟁 내내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기술 진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개발된 것이 판처캄프프바겐 6 판서캄프와겐 6, 즉 티거 타이거 전차였다. 1942년 실전에 투입된 이중 총 전차는 강력한 장갑과 8.8cm 포로 명성을 떨쳤으며 당시 대부분의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와 제작의 복잡성은 실전 운용에 있어 비실용적인 면을 드러냈고 더 경량화된 모델들에 비해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했다. 1944년 말 나치 독일은 티거의 개량형인 코에니히스티거 또는 티거 1을 도입했다. 이 전차는 더욱 두꺼운 장갑과 향상된 화력을 자랑했지만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기동성과 물류 문제에 시달렸다. 전장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니히스티거는
복잡한 제작 공정과 배치 한계로 인해 전쟁의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파도 아래 U-47의 전설과 늑대 때 전술 독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잠수함 중 하나는 7B형 U-47이었다. 1938년 12월 17일에 취역했으며 그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다. 10번의 임무 동안 총 164만 9,552 총톤의 선박 30척을 격침시켰고 62만 7,512 총톤의 선박 8척을 손상시켰다. 이 잠수함은 당시 잠수함 기술의 중대한 진보를 대표했다. 길이 약 67m, 폭 6m로 조작성과 수중에서의 민첩성이 뛰어났으며 승무원은 44명에서 48명 사이로 구성되었고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하고 있었다. 이 클래스의 잠수함은 최대 23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었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최대 250 해리까지 자망할 수 있었다. U-47의 전략적 영향은 상당했으며 특히 1939년 10월 스카파 플로우 해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작전은 군터 프리엔 중위가 지휘한 대담한 공격이었다. 그 외 10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프리엔은 어둠과 조류를 이용해 사실상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스카파 플로우 해군 기지로 침투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HMS 로열 오크 전함을 조준했고 새벽 1시 30분경 발사한 어뢰가 배를 명중시켜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총 1,400명의 승조원 중 833명이 사망했다. 이 성공은 영국 해역에서의 작전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제독할 데니츠가 주창한 잠수함 전략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루델 탁틱 또는 늑대 때 전술은 U-47의 작전에 있어 핵심이었다. 여러 대의 잠수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연합군의 호송선을 공격하여 방어를 무력화하고 격침률을 높였다. 이 전략은 보급선을 공격하여 영국의 물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스카파 플로우에서의 승리 이후 U-47은 독일 해군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잠수함에 붙여진 증기 뿜는 황소 마크는 제7잠수함 전대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1941년 3월 U-41은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고 정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군의 공격 또는 기술적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일 해군의 또 다른 상징적 전함은 티르피츠였다. 비스마르크와 쌍둥이였던 티르피츠는 1941년에 취역하였고 북대서양에서 연합군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다. 38cm의 대형 함포는 장거리 공격이 가능했지만 결정적인 전투 없이 3년 후 연합군의 공습으로 침몰하였다. 또한 U-555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IX형 잠수함으로 유명하다. 27,000km 이상 항해 가능하며 대서양 전쟁에서 연합군의 선박을 다수 침몰시켰다. 하지만 1944년 6월 4일 미 해군 제-22 점삼 특수작전 그룹에 의해 추적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침몰 직전까지 몰렸다. 승무원은 자침을 시도했지만 미군은 잠수함을 신속히 점령하여 전쟁 이후 최초의 적국 잠수함 생포에 성공했다. U-50에는 애니그마 암호기와 중요 문서가 남아있었으며 이것은 연합군 정보전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큰 승리였다. 베르너 폰 브라운과 V2 전쟁시대 과학의 이중성 V2 미사일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된 최초이자 가장 진보된 미사일 무기 중 하나의 역사는 13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은 발트해의 우제돔 섬에 위치한 페넴인대 육군연구소 히레바숙스 안스탈트 피에네뮌데에서 이루어졌다. 로켓 공학 분야의 저명한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 웨너 폰 브라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이 초기 개발은 A4로 알려져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구적인 시도로 고체 연료 로켓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사거리를 가능하게 했다. A4의 첫 성공적인 비행은 1942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84km의 고도에 도달해 우주 경계에 근접했다. 이 업적은 로켓 기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이후 B2로 진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943년 8월 페네민대가 공습을 받은 후 생산시설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미텔바우도라 강제 수용소가 설립되어 로켓 제조에 강제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1년 후 A4는 복수무기 2호 퓨얼 겔퉁스와페 I, 즉 B2로 이름이 바뀌었고 나치 독일은 이를 선전도구로 활용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무기로 내세웠다. 이 무기는 연합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홍보되었으며 전쟁을 독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은 제3제국의 군사 목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미래의 우주 탐색도 열망을 품고 있었으며 이는 이 무기의 개발에 또 다른 차원을 부여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B2는 최초의 대형 액체 연료 로켓 중 하나였다. 전체 길이는 14m, 직경은 1.65m였으며 완전히 연료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약 12,700부터 12,900kg의 무게가 나갔다. 탑재 중량은 750kg, 사거리는 약 300km였다. VB2는 최대 80km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비행시간은 약 320초였다. VB2의 추진 시스템은 알코올과 액체 산소의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연료 로켓 엔진으로 구성되었다. 이 엔진은 약 270kN, 즉 약 65만 마력의 추력을 생성했다. OP2는 시속 최대 5,50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였다. 이 무기는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로 설계되었으며 발사 후에는 궤도를 변경할 수 없었다. 로켓은 포물선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장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다. VB2의 최초 작전은 1914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런던을 주요 목표로 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공격은 영국 국민의 사기를 꺾고 독일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공세의 일환이었다. VB2의 공격은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탐지 및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새로운 국면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났으며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기반 시설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제3제국의 마지막 해였던 1945년 3월 말까지 유럽 전선에서의 전투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3,000위 이상의 이의가 발사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런던과 앤트워프 항구였다. 런던에서만 약 8,000명에서 12,000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V2는 당시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며 로켓 개발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겼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독일의 레이더 및 야간 투시 기술 혁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 제3제국은 프레이아 레이더 에프레아 라달을 개발하여 군사 전략의 핵심 기술로 삼았다. 이름은 북유럽의 여신 프레이아에서 따온 것이며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360도 전 방향 감시가 가능했으며 작동 주파수는 120에서 130MHz 사이였고 펄스 출력은 10에서 15kW에 달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160km에 이르렀고
이동형 설계 덕분에 전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프레이아 레이더는 독일 공군 방공체계의 핵심 요소였으며 적 항공기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여 효과적인 요격과 방어를 가능하게 했다. 이 기술은 야간 전투기, 고사포 부대, 그리고 레이더 기지로 구성된 캄후버 라인, 캄후버 리니에 시스템에 통합되어 부대 간의 협업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하지만 프레이아는 적 비행기의 고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영국의 체인 홈 레이더 시스템보다 정확성 면에서는 뒤처졌다. 또한 연합군이 투하한 듀플이라는 알루미늄 조각에 쉽게 교란되었기 때문에 전쟁 말기에는 효과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OMG-401과 FOMG-41 같은 개량형이 개발되었고 복수의 안테나 배열을 통해 탐지 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시엘게렛 1229, 일명 반피르는 독일 육군의 야간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기술이었다. 이 장비는 STG-H-414 돌격소총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적외선 야간 투시 장비였다. 이 시스템은 능동형 적외선 조명 기술을 사용하여 어두운 밤에도 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게 했으며 기습 공격과 야간 방어 작전에 큰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생산이 매우 복잡하고 자원이 부족했던 전쟁 말기 상황에서는 배치 수량이 극히 제한되었다. 실제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병사는 극소수였으며 그에 따라 전쟁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특정 적외선 조명과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작동이 어려웠고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은 독일군의 야간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총력전의 압박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도입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전쟁 전체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정밀 무기 프리츠-X의 혁신과 한계 프리츠-X는 제3제국에서 개발된 가장 혁신적인 무기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밀 탄약의 진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이 무기의 개발은 공중전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축국은 이 분야에서 점점 우세해지는 연합군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었다. 프리츠-X는 독일의 엔지니어 막스 크레머가 루르슈탈 회사의 감독 아래 설계하였으며 목적은 강력하고 철저히 방어된 적 함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프리츠-X는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형 유도폭탄이었다. 이 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미사일 형태의 폭탄으로 철갑 전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무게는 약 1570kg이며 길이는 약 3.5m, 날개 길이는 1.5m가 조금 넘었다. 설계상 최대 20c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폭탄은 5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진폭 변조 방식의 라디오 원격 조종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조종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목표까지 유도할 수 있었다. 폭격기는 목표물 위를 저공으로 선회하며 직접 폭탄을 조종해야 했고 이는 무기의 효과를 제한했으며 승무원에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다. 프리츠-X는 1943년 7월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다.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 중 하나는 9월 9일에 발생했다. 이날 이탈리아 해군의 자랑이던 전함 로마가 침몰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정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탈리아가 연합군과 정전 협정을 체결한 직후 로마와 다른 군함들은 라스페치아 항구를 출항하여 항복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니파시오 해협 인근에서 독일 공군에게 발견되었고
오후 4시 35분경 도르니에 두 217 폭격기 편대가 로마의 두 발의 프리츠 X 유도 폭탄을 투하했다. 첫 번째 폭탄은 함선 측면에 명중하여 주요 구획에 물이 유입되고 속도가 감소하는 큰 피해를 입혔다. 두 번째 폭탄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탄약구에 직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선체 일부가 산산조각나 수백 명의 승조원이 즉사했으며 카를로 베르가민이 제독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로마는 두 동강나며 빠르게 침몰했고 1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에는 여러 물리적, 전술적 제약이 존재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리츠 X를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며 이는 실전 배치에 큰 제약을 주었다. 또한 폭탄의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상황에서 효과가 감소되었다. 폭탄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투하 후에도 항공기가 목표물 상공을 저고도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적의 고도화된 대공포에 매우 취약했다. 이와 함께 S-293이라는 또 다른 무기체계도 개발되었으며 이 역시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지만 제어 방식이 달랐다. H-293은 목표물 상공을 직접 비행할 필요 없이 케이블로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용이 수월했고 전술적 선택지를 넓혔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이었지만 제3제국이 개발한 유도폭탄들은 전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대부분 해당 무기들의 전술적, 전략적 한계 때문이었다. 정밀무기 프리츠 X의 혁신과 한계. 프리츠 X는 제3제국에서 개발된 가장 혁신적인 무기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밀무기 발전에 있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무기의 개발은 공중전이 격화되고 추축국이 연합군의 우주 영역에서 점증하는 우세에 대응하고자 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폭탄은 루르 슈탈사의 지휘 아래 독일 엔지니어 막스 크라머가 고안했으며 당시 재래식 무기에 상당한 도전이었던 강력하고 방어력이 뛰어난 적 함선을 파괴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프리츠 X는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장갑함 공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일종이었습니다. 무게는 1570kg, 길이는 3.5m, 날개폭은 1.5m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폭탄은 최대 20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군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폭탄에는 50MHz 진폭 변조 기반의 강력한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공격기에서 목표물까지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폭탄을 수동으로 조종하기 위해 목표물 위로 저공 비행과 선회 비행을 해야 했는데 이는 폭탄의 효율성을 제한하고 승무원의 뛰어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프리츠 X는 1943년 7월에 공식 출범하여 같은 해 8월 29일에 첫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폭탄의 최초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 중 하나는 9월 9일에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의 자랑이었던 전함 로마는 연합군과의 휴전 협정 체결 이후 이탈리아 정전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날 침몰했습니다. 로마와 다른 함선들은 항복을 선언하고라 스페치아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보나 항구로 향하던 중 오후 4시 30분과 오후 5시에 보니파시오 항구 근처에서 독일 공군에 발각되었습니다. 도르니에도 217 폭격기 편대가 프리츠 X 유도 폭탄 2발을 전함에 투하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로마의 측면에 명중하여 중요 격실을 침수시키고 속도를 감소시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탄약구에 명중하여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켜 함선 일부가 분해되었고
카를로 베르가민이 제독을 포함한 수백 명의 수병이 즉사했습니다. 로마는 두 동강이나 빠르게 침몰했고 1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전은 여러 가지 병참 및 전술적 어려움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폭탄을 운반하고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의 부족으로 전장 배치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기가 목표물 상공에서 저고도로 비행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특히 적의 대공 방어 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헨쉘 293이 개발되었는데 이 역시 함선 공격용으로 설계되었지만 다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호버링하는 대신 케이블로 표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사용이 용이해지고 전술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3제국의 유도폭탄은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술적, 전략적 한계 때문에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충성 아래 나치 독일에서 국가와 산업의 동맹 그렇다면 국제적 파괴가 한창이던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술적, 과학적 혁신이 가능했을까? 나치즘의 부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1918년의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이 부과한 조건들은 독일 국민에게 깊은 불만을 남겼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은 이러한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권력을 장악하자 아돌프 히틀러는 즉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33년에 수권법 에르마흐티그 게세츠 제정을 통해 나치 정권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했다. 이러한 공포와 충성의 분위기는 나치 정권의 군사 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독일을 다시 군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나치 정권은 무기 산업을 재가동했다. 이는 막대한 국가 투자를 통해 달성되었고 베르사유 조약이 부과한 군사력 제한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정부는 군사기술 연구와 개발을 적극 장려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메서슈미트, 크루프 등의 대기업들은 전투기, 무기 개발에 대한 국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는 군사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핵심은 1933년에 설립된 메포, 금속공업연구주식회사, 메탈룰기체 포숑게셀샤프트 라는 금융기구였다. 메포는 무기 개발을 위한 성금 지불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육군 베어마흐트 아스의 국방 예산이 크게 증대될 수 있었다. 당국은 또한 각 분야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했다. 유대계 과학자들이 다수 이민을 택했지만 일부 저명 인사들은 독일에 남았거나 외국에서 영입되었다. 전기공학,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 로켓 개발 프로그램 베르너 폰 브라운 주도과 같은 기밀 연구소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군사기술의 혁신을 촉진했다. 이러한 연구는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딴 지역에서 비밀리에 수행되었다. 1939년까지 독일은 군사비로 620억 마르크를 지출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23%에 달했다. 이 막대한 투자는 군비 증강뿐 아니라 과학 및 공업 혁신의 기반이 되었다. 히틀러 정권의 경제정책은 독일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6년 헤르만 괴링 주도로 시행된 내 개년 계획 미이엘 자하레 플란은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심축이었다. 국가는 기업들의 무기 생산 능력 확대를 명령했고
그 결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기업들은 국가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 보장과 군수 제품 납품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크루프, 메서슈미트, 다임러 벤츠 같은 기업은 이 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국가는 무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군수 생산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업계의 협조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의존성은 민간 분야의 혁신 여지를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산업 다양성과 장기 성장 가능성을 저해했다. 또한 정권은 강제적인 산업 카르텔, 찰텔을 형성해 생산 능력을 집중화시켰다. 1934년부터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의무적 카르텔이 도입되었고 이는 기업 간의 협업을 강요하여 생산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자유 경쟁을 약화시켰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전시 경제체제에서 기업들은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생산 효율은 높아졌으나 노동 환경은 극도로 가혹해졌고 전쟁포로 및 강제 노동자들이 공장에 동원되었다. 나치 정권은 군수 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민간 소비자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고 이는 일반 국민의 물자 부족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고 전쟁 중 구축된 경제산업 구조 역시 나치 체제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연합군의 승리에서 냉전으로 나치 기술의 포획과 그 이후의 영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극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나치 정권과 싸워 승리를 거둔 연합국들은 독일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방대한 과학기술 지식을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산업 및 군사 능력 복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방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는 동방 진영 사이에 부상한 냉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었다. 1945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이 미국의 비밀 작전은 1600명 이상의 독일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그 중에는 이 로켓 개발로 유명한 베르너 폰 브라운, 워너 폰 브라운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이퍼클립 작전은 미국 정보기관인 합동정보목표국 Joint Intelligence Objectives Agency 이 주도했으며 이들의 주요 목표는 이들 전문가들이 소련을 비롯한 타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만이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영국, 프랑스, 소련 등도 독일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러한 인재 확보 전쟁은 페이퍼클립을 넘어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오퍼레이션 알소스, 오퍼레이션 알솥와 같은 작전으로 확장되었다. 알소스 작전은 독일의 핵 프로그램이 핵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으며 1414년부터 물리학자 사무엘 구스미트, 사무엘 고우드민트와 보리스 패시, 보릿 파시 대령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연합군이 유럽을 해방시켜 나가면서 군사 및 과학 요원들은 독일의 핵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초기에는 성과가 미비했지만 결국 해칭엔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고 이는 독일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1945년 4월에는 오토 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주요 독일 핵과학자들을 체포하여 영국의 밤 홀로 이송하고 감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또 다른 중요 작전은 오퍼레이션 백파이어였다. 이 작전은 전쟁 종료 직후 영국군 주도로 진행된 군사 과학 작전으로
이브투 로켓의 기술을 분석하고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5년 네덜란드 해안에서 여러 대의 EV 로켓이 북해를 향해 발사되었고, 이 실험은 독일군의 실제 전투 발사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군은 고급 추진 시스템과 정교한 유도 기술 등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치 기술의 확보와 활용은 결국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양초강 대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된 독일의 기술적 진보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빠르게 인식했다. 독일 기술의 포획은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의 기술력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경쟁은 우주 탐사 등 민간 분야에도 확산되었으며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서방 세계에 큰 충격, 스푸트니크 쇼크를 안겼다. 이에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나사 설립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양국 모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뿐 아니라 과학 전반에서 총력 경쟁을 벌였다.